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와인이죠. 파스쿠아빌라 보르케티 수아베 클라시코라는 와인을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베라는 와인이 있고 또 수아베 클라시코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테이스팅할 와인은요, 수아베 클라시코인데요. 교수님, 클라시코라는 게 어떤 의미죠? 예, 이태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네. 단어 중에 하나가 클라시코라는 건데 네. 주로 와이너리가 전통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곳에 한해서 우리가 클라시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좋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이블에 일반 수아베라고 쓰여 있는 것보다 수아베 클라시코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게 품질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좀 품질이 더 좋은 수아베 클라시코, 네, 테이스팅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색상을 보니까,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약간 옐로우 골드. 옐로우 골드로 보시고요. 좀 보면 될 것 강도는 같고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색깔의 강도 정도는 네네. 뭐 중간 정도, 중간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어떤 과일 향이 좀 신선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 말린 과일향 쪽, 네네. 예, 그런 쪽의 향들이 좀 풍부하게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자스민과 같은 그런 꽃향도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자스민의 향 느낌 그런 것도 좀 음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약간 견과류의 쌉싸름한 듯한 그런 풍미도 네, 살짝살짝 네, 그런 터치감이 느껴지네요. 네. 네.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교수님? 네. 네. 신맛이 굉장히 뭔가 상큼하게 좀 입안에서 느껴지면서 이 역시도 좀 기분 좋은 어떤 침고임이 좀 느껴지는데요. 예. 네, 어떠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산도가 기분 좋게 네. 우리 입안을 싹 네. 전체를 적셔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주 기분 좋은 와인 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도는 그 식욕을 약간 돋우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과의 어떤 페어링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과 매칭을 하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적인 네. 특성을 봤을 때 이 베네토 지방은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해안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안 쪽에서 유명한 이런 네. 해산물 요리하고 맛있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뭐 생선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서로 매칭을 네.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 산도감을 느끼다 보니까 오징어 튀김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예, 예. 굉장히 오징어 튀김과도 맛있게 좀 페어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게요. 생각을 네. 좀 드는데요. 어떠실까요? 오징어 튀김 맛있겠죠? 예, 저는 조개찜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조개찜이요? 조개찜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이제 또 수상도시이고 해안가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해산물 요리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네, 그러한 와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은요. 일반 수아베가 있고 오늘 테이스팅한 이 수아베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와인 냉장고에서 한 6년에서 7년 정도 뭔가 장기 보관을 해서 드신다면 좀 더 우아한 그런 복합미를 느끼시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베네토 지역에서는 굉장히 대량 생산하는 저렴한 와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마시는 그런 와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수아베 클라시코 와인을 시음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와인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요 산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주요 품종, 또 주요 와인들에 관해서 또 이탈리아의 어떤 와인의 역사라든가 어떤 지리적인 그런 요소들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와인 스토리박스, 검은 수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그 이탈리아의 와인 레이블에 보시면은 검은 수탉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이렇게 군사 기관의 표식이었다고 해요. 이 군사 기관의 표식이었던 검은 수탉이 어떤 이유로 와인의 레이블에 등장을 하게 된 걸까요?
13세기에 토스카나 북부 피렌체 그리고 남부의 시에나 사이에서 영토 분쟁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 끼안떼 지역의 어떤 지배권을 두고 피렌체와 시에나가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였냐면요. 바로 각각 수탉을 한 마리씩 준비를 해서 이 수탉이 먼저 우는 그 지역에 말을 먼저 달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나에서는 흰 수탉을 준비를 했고요. 이 피렌체에서는 검은 수탉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 흰 수탉을 아주 잘 먹였다고 해요. 제발 그때 빨리 일찍 일어나서 울어주기를 바라면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맛난 그런 먹이들을 많이 주었다고 하죠. 반면에 피렌체에서 준비한 검은 수탉 같은 경우는요, 아주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 놓고요, 먹이도 주지 않았대요. 경주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검은 수탉은 그 비좁은 우리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었겠죠? 동이 트기도 전에 아주 꺾기오 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와 함께 피렌체의 군사가 먼저 말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피렌체와 이 시에나에 이 말들이 달리면서 그 중간 지점이 바로 맞닥뜨리는 지점이 영토의 경계선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거든요. 근데 시에나의 이 흰 수탉은요, 잘 먹고 그동안 너무 배불렀잖아요. 늦게 일어나서 꺾기요 하고 이제 운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끼안띠는 피렌체의 영토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끼안띠 클라시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품질 좋은 와인이 있는데요. 이 끼안띠 클라시코의 이 레이블에 바로 이 수탉이 등장하게 된 그러한 배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924년에 끼안띠 클라시코의 와인 생산자들은요, 어떤 그 와인의 좀 더 이 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협회를 만들면서 바로 이 검은 수탉이 상징적으로 채택을 해서 와인의 그 레이블에 이 검은 수탉을 그려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검은 수탉이 왜 이 이탈리아 와인의 레이블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네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와인법, 이 이탈리아의 주요한 포도 품종들,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요소를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지도를 보시면요, 북쪽에 이제 알프스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시칠리아 섬까지 위도 차이가 10도 정도의 위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산이 많아서 어떤 기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대륙성 기후입니다. 대륙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은 좀 덥고 겨울은 추운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알프스 산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겨울의 북풍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준다고 하네요. 북부에 이어서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중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고요. 여름에는 덥고 굉장히 건조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북으로 좀 길게 뻗은 해발 2000m의 그런 아펜니노 그 산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맥으로 인해서 일교차가 좀 심해서 약간 서늘한 그런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부 그리고 중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부에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이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과 어떤 평야 그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그런 기후예요. 그래서 덥고 좀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 섬 같은 경우는요, 좀 당도가 높은 약간 스윗한 그런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어떤 지형적인 기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한 와인의 어떤 스타일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언덕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떤 북풍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은 그런 온난한 기후의 어떤 그 기후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토가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게 아주 적합한 그런 어떤 지형,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사적인 어떤 이탈리아의 그 와인 산업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 때부터 와인 종주국으로서 와인의 어떤 역사가 무려 3,000년이나 되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역사인데요. 사실상 이 이탈리아는 3,000년이라는 역사에 비해서 프랑스보다는 많은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 많은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그 이탈리아 자국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좋은 와인을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마시겠다. 굳이 우리가 해외에 다른 나라에 이 와인들을 마케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과거에는 좀 팽배해졌다고 하는데 달라졌죠. 에트루리안인들이 지금의 토스카나, 이런 지금 중부 지역에 있는 그 토스카나 지방에서 포도를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그리스인들이 나폴리에서 또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탈리아도 이 필록세라라고 하는 그 진딧물의 그런 영향에서 피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필록세라로 인해서 와인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이탈리아의 그 남부에서는요, 값싼 와인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지로 알려져 있대요. 그런 바람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이탈리아 와인 그러면 어떤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냐면, 과거에는 저렴한 와인을, 좀 품질이 떨어지는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또 하네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1963년에 DOC라고 하는 와인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산지 명칭 통제법이죠. 이 DOC법을 만들면서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프랑스의 AOC와 비교를 해서 보면 이 이탈리아의 DOC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숙성 기간에 따른 이런 통제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DOC법을 제정한 이후에 1984년에 DOCG라고 하는 그런 와인 규정이 또 마련이 되었고요. 92년에는 고리아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면 보통 우리가 EU에서 그 와인이나 농산물들을요, PGI 그리고 PDO라고 하는 두 가지로 크게 이 범주에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역시 그 EU 연합, 그 유럽 연합에 의해서 PGI라는 그런 와인과 PDO라고 하는 큰 범주의 와인으로 나뉘게 되죠. 이 PGI 같은 경우 속하는 것이 바로 IGP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네, 과거에는요, 이탈리아에서 이 IGP가 바로 IGT라고 하는 등급이었어요. 네, 이렇게 과거에 4단계로 분류되었던 이탈리아의 와인의 등급이 지금 말씀드린 PGI와 PDO 큰 범주에서 분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 PGI에 해당되는 것이 과거의 IGT였습니다. 이 IGP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지에 허용된 품종 그리고 양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생산자명 그리고 병입한 장소 그리고 생산자를 반드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 게 IGP고요. 이 IGP는 과거의 IGT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DO에 해당되는 것은, 이 PDO는 조금 더 품질이 좋은 품질 등급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DOP 와인이라고 해서요, 과거의 이탈리아 등급으로 보면 DOC와 DOCG가 바로 이 DOP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먼저 DOC라고 하는 것은요, 한정된 그 생산지에서 생산된 어떤 사용하는 품종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수확량에서도 어떤 규제를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양조 그리고 병입 이런 것들이 어떤 DOC에 준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와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DOP에 해당하는 DOCG라고 하는 이탈리아 최고의 그런 등급의 와인이 있습니다. DOC 등급의 모든 사항을 만족을 하면서 이 외에도 양조자의 양조지의 어떤 병입, 어디에서 병입을 했느냐라는 것, 그리고 농림부 시음을 통과한 그런 와인에 부여해지는 그런 등급이기도 합니다. 또 병목 부분에요. 우리가 핑크색이라든가 그런 색으로 가로 또는 세로 모양으로 약간 이게 쓸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이라든가 또는 이런 연두색 또는 약간 하늘색과 같은 이런 실이 붙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DOCG라고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레이블의 병막의 부분에, 병목 부분에 그런 것들이 붙여져 있죠. 이게 바로 DOCG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1963년에 이탈리아에서의 제정된 DOC법.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OCG, DOC, IGT, VDT.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랬는데요. 이탈리아에서도 역시 DOCG, DOC라는 법이죠. 와인법이. 이 DOC가 2009년 이후에 DOP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썼던 DOC 그리고 현재 바뀐 DOP 이 두 가지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레이블을 보시면 밑줄을 쳐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데노미나시오네 디 오리지네 꼰트릴레타에 가란티타라는 용어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죠. 바로 DOCG가 이것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란티타 그러면은 권위 있는 최고의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DOC 중에서도 뭔가 권위 있는 최고의 그런 와인의 등급에 붙여주는 것이 DOCG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레이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그려져 있네요. 이것은 이탈리아 와인의 레이블입니다. 티치아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갑옷 입은 남자입니다. 늠름해 보이시나요? 이 와인의 이름은요, 일그리지오 라는 그런 와인이고요. 이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는요, 그 산펠리체라고 하는 와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일그리지오 밑에 산펠리체라고 레이블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그 티치아노가 그린 이 갑옷 입은 남자가 멋있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이 레이블에서도 보시면은 데노미나시오네 디 오리지네 꼰트릴레타에 가란티타라고 해서 그 레이블의 하단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DOCG의 등급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레이블에 끼안띠 클라시코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제르바 2007 빈티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레이블을 보시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아셔야죠. 먼저 2007년이라고 하는 빈티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배웠죠. 그리고 DOCG라고 써있는 걸 보니 이탈리아의 최고 등급의 그런 품질의 와인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레이블을 보실 때 이 와인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 와인이 어떤 품질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시코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와인에서도 그 DOC 지역 중에서도 와인 중에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포도밭의 어떤 핵심 산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에 클라시코라는 용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DOC 지역 중에서 전통적으로 와인을 생산해온 핵심 와인 산지에 붙여주는 용어죠. 그래서 클라시코라고 용어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품질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탈리아 와인 용어에 클라시코 그러면 어느 정도 품질은 조금 보장이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제르바라고 하는 용어가 만약에 쓰여 있다면 우리가 배럴이나 그 오크통 있죠. 오크 배럴이나 병에서 기준한 것보다, 그러니까 규정한 것보다 좀 더 숙성한 이런 와인일 경우에 리제르바라고 하는 용어를 레이블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슈페리오레라고 있는데요. 이 용어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DOC보다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높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로, 이것은 바로 누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보졸레 누보라고 해서 프랑스 부르고뉴 남단에 있는 보졸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헤드 와인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벨로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그런 헤드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세코라고 레이블에 쓰여 있다면 드라이한 맛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달콤한 맛은 레이블에 돌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레이블에 돌체 그러면 이 와인은 달콤하구나. 세코 그러면 드라이하구나. 해서 뭐 세코 또는 아보카토, 그다음 아마빌레, 그다음 돌체. 이런 순으로 드라이한 것에서부터 달콤한 와인까지 어떤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선택을 하실 때 좀 용이하실 것 같고요. 때로 또 용어에 프리잔테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잔테 같은 경우에는 약 발포성,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기포가 올라오다가 사라지는 이런 스타일의 와인에는 프레잔테라는 용어가 이 레이블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스푸만테, 스파클링 와인이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와인의 용어를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들 그 일그리지오 산펠리체 레이블에서 보신 끼안띠, 클라시코, 리제르바 이 와인의 레이블에 관해서 이제는 설명하실 수가 있을까요? 토스카나 끼안띠 지방에서도 오랜 어떤 전통을 가진 핵심 와인 산지에서 만들어졌고 규정된 것보다 더 오래 숙성한 그런 와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레이블만 보시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에서는 이 몇 가지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레이블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탈리아 와인 끼안띠에서도 숙성 정도에 따른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끼안띠 와인, 그냥 끼안띠도 있고요. 끼안띠 리제르바, 끼안띠 클라시코, 끼안띠 클라시코 리제르바. 이게 어떤 와인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성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기본 와인이죠. 끼안띠라고만 레이블에 쓰여 있는 그런 와인이 있다면 이탈리아의 대표 품종 산지오베제라고 하는 적포도가 있습니다. 이 산지오베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포도들을 블렌딩한 약간 저가의 대량 생산된 그러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런 숙성 기간을 거친 약간 가벼운 프레시한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레이블에 끼안띠 리제르바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와인이라면요. 최소 1년간 오크 숙성과 최소 2년간의 그런 병입 후에 상품화되어진 그런 와인이죠. 끼안띠라고 써 있는 것보다는 조금 바디감도 그렇고요. 풍미 면에서도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이 좀 더 끼안띠보다는 좋겠죠. 세 번째, 끼안띠 클라시코. 포도원 중앙 그 지역에서 생산된 아주 좋은 그런 포도를 사용했고요. 또 최소 2년 오크에서 숙성된 품질이 끼안띠 리제르바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와인에 사용하는 게 끼안띠 클라시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끼안띠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DOC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와인을 양조하는 그 과정의 규제, 통제를 받는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끼안띠 클라시코 리제르바라고 하는 그 용어가 레이블에 쓰여져 있다면 병입되기 전에 오크에서 한 3년 동안 숙성이 된 그런 와인이고요. 또 산도, 타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어진 아주 품질이 좋은 아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와인명도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로 이탈리아 와인명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첫 번째는 프랑스처럼 와인의 생산지가 와인명으로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와인 생산지명을 와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요. 그 이탈리아의 피에몬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피에몬테 안에 바르바레스코, 바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또 와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롤로라고 하는 와인, 그리고 바르바레스코라고 하는 와인. 네, 이렇게 와인 생산 지역명이 와인명으로 되는 경우죠. 프랑스와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요, 포도 품종과 산지를 연계해서 또 와인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품종 플러스 D, 그리고 생산 지역명을 쓰는 경우죠. 또 포도 품종과 D, 어포스트로피 점을 찍고 생산 지역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스카토 다스티. 그래서 모스카토 D 점 찍고 아스티. 그래서 읽을 때에는 모스카토 다스티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포도 품종은 모스카토, 생산 지역명은 아스티. 그래서 아스티 지역에서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라는 그런 의미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도 품종 더하기 델라 지역, 생산 지역명. 예를 들어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네,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아마 나오는 그 지역명이 될 텐데요.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그래서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생산 지역에서 만든 아마로네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계속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탈리아는요, 이것이 포도 품종 이름인지, 이게 생산 지역 이름인지, 와인 이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포도 품종.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제적인 품종들이 있었는데 이 품종들하고 다르게 토착 품종을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국제적인 품종이라 함은 예를 들어 카버네 쇼비뇽, 메를로, 슈라슈라즈,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리슬링, 슈냉 블랑, 그르나슈 등과 같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런 품종을 우리가 국제적인 품종 또는 노블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또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의 어떤 토착 품종을 이용해서 주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종은 코르비나라고 하는 적포도인데요. 이 코르비나라고 하는 품종은요, 이탈리아의 북동쪽인 베네토, 베니스의 상인으로 그 유명한 수상도시죠. 이 베네토의 대표적인 그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이 있는데요. 그 와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품종이 코르비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르비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네비올로입니다. 네비올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적포도 품종이에요.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비올로는요, 장기 숙성에 아주 용이한 그런 품종이고요. 이탈리아의 최고의 레드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추에 굉장히 강하고 또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최고의 레드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바로 이 네비올로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가격대도 조금 비싼 그런 편이고요. 굉장히 풀바디하고 굉장히 무겁고요. 높은 탄닌의 알코올, 산도 이런 것도 높죠. 세 번째, 이 산지오베제 역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강조드렸던 끼안띠라고 하는 와인이 있었죠. 바로 끼안띠를 만들 때 사용하는 포도 품종이 이 산지오베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포도 품종이죠. 중부 지역, 바로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고요. 끼안띠 와인에 사용하는 그런 포도 품종입니다. 클론종이 있어요. 바로 브루넬로, 즉 이 브루넬로라고 하는 적포도 품종 이름이에요. 이게 산지오베제의 복제죠.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품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 비행기 기내에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하는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의 와인이었는데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해서 브루넬로라고 하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어느 지역에서 몬탈치노, 그래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런 와인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적포도 품종 아글리아니코라고 하는 좀 여러분 생소하시죠? 이탈리아의 캄파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타우라지라고 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파니아 안에 타우라지라고 하는 생산 그 지역이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타우라지 와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굉장히 풀바디하고 어떤 검은 과일의 향신료, 진한 어떤 꽃향 이런 것들이 나는 그런 품종이죠. 네, 프리미티보. 이 프리미티보는요, 미국의 대표 품종인 진판델과 같은 그런 품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에 이 프리미티보가 굉장히 많이 수입비에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진한 색상, 풀바디하고요. 알코올 도수도 높은데요. 건포도 향 또는 약간 그 말린 검은 자두 이런 것들 향 풍미가 굉장히 지배적이더라고요. 이 외에도 정향이라고 하면 왜 향이 달콤하면서도 스파이시한 매콤한 그런 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클로브 또는 정향이라고 하는 그런 풍미도 나고요. 그다음에 검은 체리 그리고 뭐 감초, 달달한 이런 풍미가 나는 초보자분들도 뭔가 진하긴 하고 풀바디한데 와인이 맛있는 것 같네 하는 뭐 감칠맛이 있네 하는 네, 이탈리아의 적포도 품종인 프리미티보라고 하는 네, 포도 품종이었고요. 네로따블라, 네, 시칠리아 섬에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네, 그 품종입니다. 시칠리아 최고의 토착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네로따블라는요, 뭐 신기한 것보다 재미있게도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부터 굉장히 무거운 진중한 어떤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포도 품종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가는 이런 네로따블라 포도 품종의 와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오늘 와인을 마시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이 남은 와인을 마셔도 어떤 부드러움, 어떤 좋은 풍미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네,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그런 품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이기 때문인데요. 계속 이어서 적포도 품종입니다. 몬테풀치아노, 굉장히 풀바디하고 높은 산도의 높은 타닌,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몬테풀치아노였고요. 네, 청포도죠.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그런 청포도는 뭐니 해도 모스카토입니다. 굉장히 향이 깊고 달달한 그런 아로마틱한 와인을 만들어주는 청포도 품종인데요. 모스카토 다스티, 아스티 스푸만테라고 하는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죠. 와인 초보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알코올 도수도 낮고 약간 달달하면서 아주 가벼운 바디감에 바로 이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하는 와인이 있죠. 네, 아스티 지역에서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모스카토 다스티 또는 아스티 스푸만테라고 하는 이 와인 역시 네, 약간의 그런 스파클링이 있고 달달하면서도 가볍고 알코올 도수도 낮은 네, 이런 와인을 만들어내는 포도 품종이 바로 모스카토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그다음 가르가네가 네, 여러분들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러한 와인인데요. 그 영화에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와인은 아니고요. 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어떤 그 배경지인 그런 베네토 지역에 일반적인 그런 수아베라고 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 와인을 만들 때 주 품종이 되는 가르가네가라고 하는 네, 청포도 품종도 있고요. 뭐 기타 트레비아노. 네, 트레비아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위니블랑이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 있는데요. 네, 같은 품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탈리아의 품종들 중에서도 그래도 네비올로, 산지오베제, 네, 뭐 가르가네가, 트레비아노, 프리미티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와인을 선택하시는데 네,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